안녕하세요. 순금조대 유재구입니다. 수염이 좀 많이 길렀습니다. 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은 거울 속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죠. 특히 아침에 이제 양치하고 세수할 때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 자신을 보면 저는 좀 머쓱하고 좀 민망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제 모습이 좀 낯설어질 때도 있고 그래 이제 고개를 돌리거나 피할 때도 많습니다. 안 보려고. 한 달이 이렇게 지나면 국가 정부에서 뭐 물가가 얼마 올랐다,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가를 통해서 금리를 또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금리가 환율에 또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첫 번째 할 일이 물가 관리입니다. 두 번째가 통화 관리, 물가를 통해서 금리 관리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화폐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물가 지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물가를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우리나라 50대 품목이 있어요. 품목을 가지고 물가를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하는데, 에너지 거치, 원유 거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급등하기 심한 품목은 빼고 하는 거는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 구성비에 조금 비율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국민들이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가는 뭐 이렇게 내려갔다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높을 때가 있죠. 그거는 물가 지수가 착시를 주는 거죠. 그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니까요. 미국이 한 36%? 일본도 한 30%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두 배가 뭐예요? 두 배가 넘는 거죠. 그런 나라에 비해서 국민의 자산 중에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80%다. 이거는 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구성비죠. 자산의 구성비가.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가에서 그러면 국민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 물가에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물가 구성비를 100이라고 봤을 때 월세가 5.5%, 전세가 5.5%, 월세가 4.5% 정도. 10% 정도만 물가에 반영이 되고 부동산이 오르고 내린 거나 임대료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돼서 착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도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개인도 그렇지만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스스로 거울을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이 정말 자기 모습인지 아니면 이렇게 페인트를 한쪽을 칠해서 왜곡되게 나타난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
상황이 올바로 반영된 물가를 국민들한테 전달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거기에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통계청에서 물가를 발표하기 위해서 품목을 막 바꿀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물가가 제대로 반영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정권이 바뀌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 통계라는 게 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솔한 지표, 국가 지표가 나오길 기대하고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면은 대충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선거는 거의 끝났을 거라고 보고, 투표는. 그러면 누가 되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잖아요. 한국.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또 언뜻 가게 오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수염이 많이 길었고, 한번 면도한 이후로 좀 거슴주레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세수하면서 봤을 때. 그러면 거울 속에 우리 한국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저출산이죠. 저출산. 이 한 여성이 평생 이렇게 출산하는 출생아 수가 0.72 많이 내려왔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님 계실 때부터 벌써 20년을 저출산 정책을 해왔는데, 뭐 한 400조 썼죠. 1년에 20조씩. 코로나 때인가 2020년도에는 42조 썼어요. 제일 많이 썼죠. 근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저출산 정책 따로 해서 예산 따로 쓰고, 지자체는 지자체로 해서 예산 따로 쓰고, 이렇게 그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돈이 썼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 연계성이 없으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것도 있고, 저출산 원인을 보는 시각도 학계나 고위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뭐 강요나 KDI 연구소나 민간 연구소나 조금씩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전체 이렇게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모이셔가지고 원인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재정 지출 또는 금융정책으로 또는 제도로 극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0.7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태어난 아기가 사회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20년 동안은 이 공백이, 최소한 공백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또 올라간다고 해도 20년 동안 최소, 많게는 30년간 인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국가 성장이 어렵죠. 성장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또 인재 유출까지 나타나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나라 AI 분야에 그나마 연구하거나 있는 사람 중에
1년에 40%가 외국으로 나간대요. 10명 중에 4명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미국이 제일 많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하고 관련돼서 좀 복합적으로 연구가 좀 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기 퇴직이 근본 원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88년도 후반에 사회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50대면 뭐 퇴직 이렇게 뭐 자의반 타의반 공고사직 내지는 희망퇴직 이런 상황이 돼서 이 30년이 한 세대가 아니라 20년이 한 세대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조기퇴직이 되다 보니 50대 60대에 평균 수명은 85세인데 5, 60대에 생산활동 인구인데 경제활동 인구인데 퇴직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저출산과 지방소멸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 동영상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쪽을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어제 언뜻 TV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 10%대 20%가 무너져서 뭐 19%, 뭐 16% 나오는 데도 있고 외국에서 한 거는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지지율로서는 거의 뭐 동력을 상실한 지지율 아니에요? 국민 중에 2명도 당신이 하는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 그러면은 국가 운영 어렵고 공무원들도 정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라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용산 대변인실에서 하는 얘기가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나라들도 10%대의 지지율이 많이 있다. 답변이 그거예요. 아니, 그게 국민들한테 최저 지지율이 나온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담화문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가 지나온 과정에서 잘못됐고 어떤 분야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또 국민들이 왜 이렇게 저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나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다른 나라들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걸출한 리더가 없어요. 걸출한 리더. 한 15년 정도 걸출한 리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리더십의 부재, 국가를 이끌어갈 국가 리더십의 부재, 또 민간 기업을 이끌어갈 CEO
리더십의 부재,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좀 어렵게 하지 않나. 기업과 공무원들과 자영업자, 내수시장을 어렵게 하지 않나. 출발은 저는 거기서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물론 스스로 정치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제도적인 리더 육성 제도도 저는 좀 미비하다고 봐집니다. 정치권에서 미래의 정치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도 하나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뭐 각 정당에서 또 해야 될 역할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의 대처 수상이 있었죠. 대처 총리. 대처 총리가 옥스퍼드 화학과 출신이에요. 정치학과나 경제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지 않았어요. 이공계 화학과 출신입니다. 옥스퍼드. 화학과를 나온 사람이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1세 때의 부흥을 이어서 제2의 부흥을 시킨 사람 아니에요. 최초의 여성 총리고. 그래서 대처 총리가 취임하면서 최초의 여성 총리보다는 최초의 이공계 화학과 출신으로서의 총리로서 더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말을 했으니요. 그 대세계 볼 얘기다. 저는 우리나라는 이공계 쪽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실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봐도 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여의도 문턱이 높은 건지, 기존의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이 소위 얘기하는 여의도 문법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생태계가, 저는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들어오질 못해, 이공계에서, 의학계나 과학계에서. 저도 문과 출신이에요. 회계학과. 이공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제 하죠, 저도. 독일의 메르켈 총리, 서독 출신 아니에요. 동독 출신이에요. 통일되기 전에 동독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친러 성향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좀 사이좋게 지냈다기보다 그래도 우호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노르스트 그 가스관 4개, 그 중에 3개 폭파된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6명 용병이 가서 폭파시켰다고 하잖아요. 그 CIA가 관여가 됐다니 뭐 그런 소문도 있고. 4개 중에 3개가 폭파됐으니 에너지 가격이 독일이 얼마나 올라갔어. 지금은 에너지 가격이 영국의 한 3배, 우리나라의 2.5배 된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 이 쓰는 비용이. 그러니 뭐 수출 경쟁력이 있기 어렵죠. 단가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에 0.2%인가 3% 마이너스 성장에 올해도 0%야 독일은. 그러니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도 인재 유출도 많고, 에너지는 러시아의 의존도가 너무 많았고, 중국에 너무 수출 의존도가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거는 독일의 문제고, 우리나라 입장이 리더가 부재하다, 리더십이. 그러니 한 사람이 너무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제에서 건드리는 생태계마다 다 붕괴되는 현상. 이 앞으로 나가도 문제, 지금 부족한 판에 그나마 있는 생태계까지 다 무너뜨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십의 복원이 우선이다. 결국 인재가 나와야 된다. 걸출한 인재.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과 애국, 국익을 우선하는 해안이 있는 리더십. 정치, 외교, 안보 면에서 다자간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 주체적인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나오길 기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는 소리 많이 안 들리지요. 그러면 왜 안 할까요? 노동력 임금이 올라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옛날 뭐 가발 만들고 섬유 만들 때 그 일당 3,000원, 저도 86년도에 휴학하고 뭐 서울 연신내 쪽에 있는 그 아날로그 전자 회사에 생산직에 근무를 해봤는데 그때 하루 임금이 제가 3,300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은하수라고 하는 담배가 200원이야. 3,300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을 못 받는 거지. 그랬어요. 그런 값싼 노동력이 이제는 없죠. 당연히. 없지만 로봇이 또 우리나라는 10% 대체하고 있잖아요. 저는 에너지 생태계가 우리나라가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에너지 강국이 아니야, 우리나라. 원전 비율이 27.9%인가 그 정도 되죠? 아리백은 8.25%. 원전이 30%가 되든 아리백이 뭐 8.25%가 되든 기존의 에너지의 인프라 구성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지속 전달할 수 있는. 만드는 에너지가 발전소로 가서 발전을 돌려서 전기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 만든 것을 보내주는 인프라, 도로, 송전망이 없어가지고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생태계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에너지 속도도, 인터넷 속도도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인터넷 속도도 너무 느린 거야.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계 1위에서 세계 28위까지 내려왔다. 지방은 세계 50위 밖이다. 수도권이 28위니까. 에너지가 AI 시대에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한 공장이 하나의 원자로를 쓴다고 하잖아요. 지금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LNG로 쓰거든요. 원자로를 안 써요. LNG로 써요. LNG는 그럼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냐? 메탄이 나오거든. 메탄은 더 문제예요. 그게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거든. LNG도. 우리나라가 수소 얘기가 많이 나왔죠. 현대차에서 수소로 가는 차, 수소차. 수소 면에서는 그나마 세계에 조금 상위권에 와 있는데 그 수소 분야를 좀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SMR도 한번 검토도 해볼 필요 있어요. 소형 원자로. 큰 원자로를 짓는 거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거부감도 느끼고 또 송전망 이런 비용도 많이 발생하니까 바로 회사 옆에 짓는 소형원자로.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원전을 짓면 반대 집회 막 하고 그러잖아요. 성주 사드처럼. 그런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조금 전환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와 관련된 에너지. 수소 강국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국차 에너지 강국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봐요.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갑의 위치일까요? 을의 위치일까요? 갑의 위치에 있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가? 어느 하나? 저는 뭐 보이질 않아. 삼성전자도 지금은 갑의 위치에 있나요? 갑의 위치에서 자꾸 떨어지잖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화장지 있다고 하셨죠? 아니, 화장지가 아니라 포장. 선물 포장. 에너지 강국이 돼서 초국차 에너지 강국이 되면 정치적으로도 우위적인 위치에서 외교를 할 수 있고 안보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딜을 할 때도 선도적인 입장에서 딜을 할 수 있다. 그런 분야 하나가 없다 현재는. 그래야 미국이나 EU나 브릭스의 이 블록화된 세상에서 고립이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강국이 돼야 돼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현대차가 수소차 만드는 걸 떠나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카이스트 이런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쪽도 그렇고 준비를 해야 돼요. 에너지가 없으면 투자를 우리가 유치를 하기는커녕 에너지가 많고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우리 기업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공동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소멸하는 거예요. 지방 소멸하고 제 생각에는 일기 신도시 분당도 슬림화돼. 분당이 뭐 15억짜리 제가 3억 가면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야. 거품 5배 이상 꼈지. 80%는 꺼져야 돼요. 다. 연착륙을 하는 게 중요하지 대신. 그게 부동산이 내가 3억에 샀는데 15억이 샀으니까 12억을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인플레가 그렇게 됐다.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자산 가치가 상승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경제를.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물가가 오른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인플레가 된 거고. 뭐가 땅은 그대로 있고 건물도 그대로 있는데 뭐가 올랐어요. 오르기는. 오히려 건물은 낡았지. 감가상각되는데. 그래서 재건축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거품이지 다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아파트도. 자, 3가지 말씀드렸어요. 저출산 인구 정책. 유출 막고 저출산 정책. 중요하다. 2번째, 리더십. 인재가 나와야 된다.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 3번째, 에너지 강국.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해도 에너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만 해도 HBM이 이게 쌓는 거 아니에요? 웨이퍼를? 그거를 지금 SK 하이닉스가 8장짜리까지 이렇게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12장까지 지금 기술 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장 웨이퍼에 들어가는 전기가 엄청난데 8장, 12장 싼 웨이퍼는 어떨까요? 블랙웰은. 뭐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 자립을 떠나서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 원전 말고. 수소 쪽에 에너지 강국이 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저는 정부 당국에 건의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